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다른 분들의 다사다난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며느리 생각이 나서 말이죠. 벌써 5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며느리한테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분통이 터져요. 심지어 그 순진해 보이는 얼굴 뒤에 저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어마어마한 비밀까지 숨기고 있었죠.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썰을 풀어볼게요. 깜짝 놀랄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어린 시절은 평범 그 자체였어요. 농사짓는 부모님 슬하에서 1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요. 예쁘기로 소문났던 언니들과 똑똑한 남동생에 비해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었죠. 그런 제가 부잣집 사모님이 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남편을 잘 만난 덕분이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평범한, 아니 오히려 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요. 큰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상경해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대박이 났죠. 그때부터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곰팡이 핀 옥탑방에서 살다가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요. 버스비도 아까워서 어지간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던 남편이 고급 외제차를 뽑았죠. 저도 장 보러 갈 때나 애들하고 어디 갈 때는 항상 택시를 이용했네요. 남편 사업 때문에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손을 거들어줄 도우미 아주머니도 구했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턴 남편이 육아에만 신경 쓰라면서 아예 입주 가사 도우미를 구해줬고요. 그런데 일을 부리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걸핏하면 살림에 참견을 했고요. 냉장고나 천장을 뒤져 음식을 말도 없이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뿐이면 다행이게요. 고급 식기나 돈을 훔쳐가는 일도 왕왕 있었죠. 그렇다고 젊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일을 못하거나 금방 관두거나 둘 중 하나였네요. 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무던한 편이라고 자부해요. 그런데 2년 동안 바꾼 도우미 아주머니들만 손가락에 꼽을 정도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라리 예전처럼 출퇴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만 쓸까 고민할 때였어요. 남편 거래처 사장님 와이프분이 제 사정을 알고 물어물어 도우미 아주머니 한 명을 소개해 줬는데요.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 아주머니가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눈치도 빠르고 다 좋은데 딸린 혹이 하나 있어. 딸린 혹이요? 아이 그래, 남편이 사고로 죽고 딸이랑 둘이 살고 있거든. 아무래도 애가 딸려 있으니까 일구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 아이 가만, 박여사 아들만 둘이라고 했나? 둘째 낳은 지 얼마 안 됐지? 큰아들은 몇 살이야? 큰아들은 이제 6살 됐어요. 아이 그래? 그 집 딸이 이제 5살이거든. 둘이 놀면 손도 덜겠네. 안 그래? 애들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았으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고민했을 텐데 다들 아직 어린 애들이라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큰아들이 한창 기운이 넘칠 때라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또래 친구가 생기면 좀 낫지 않을까 했네요.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 아주머니를 집에 들였어요. 역시나 소개해준 사모님 말처럼 싹싹하니 일도 잘하고요. 제 살림이나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일절 간섭하지 않았죠. 또 필요한 말 외에는 잘 하지 않는 과묵한 타입이었는데 수다스러운 아주머니들에게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네요.
도우미 아주머니 딸애도 또래 애들답지 않게 조용하고 얌전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잘 울지도 않고요. 자기 엄마가 일한다는 걸 알면 얌전히 자기 방에서 책을 읽거나 색칠 공부를 하면서 놀더군요. 나중엔 비슷한 나이대인 큰아들과 친해져 둘이 잘 지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큰아들은 지 아빠를 닮아서일까요? 자라면 자랄수록 키도 점점 커지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애아빠가 동네에서도 소문난 미남이었거든요. 둘째는 외탁을 해서 평범했는데 큰아들은 연예인해도 되겠다는 말을 종종 들을 만큼 잘생겨졌죠.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는데요. 문제는 이놈이 도통 연애엔 관심이 없다는 거였어요. 옛날엔 그게 공부에 방해도 안 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뒤로도 도통 이성에 흥미가 없으니 걱정이 되더군요.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무성애자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네요. 보다 못한 남편은 주변 지인들을 수소문해 괜찮은 며느리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여자 만날 마음이 없다면 강제로라도 맞선을 보게 해 결혼시키려고 말이죠. 마침 괜찮은 집안의 처자 한 명을 소개받았는데요. 직업도 괜찮고 아들과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 퇴근한 아들에게 슬그머니 그 아가씨 사진을 내밀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버지, 저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놀란 것도 잠시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엄마는 네가 도통 여자애는 관심이 없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만난 지는 얼마나 됐니? 뭐 하는 아가씨야? 사귄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됐고요. 엄마도 아는 사람이에요. 뭐? 아는 사람이라니? 잠시만요. 이제 나와도 돼, 영희야.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영희란 이름을 가진 여자는 제가 아는 여자 중에 딱 한 명. 바로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의 딸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주방 쪽에 숨어있던 그 애가 슬그머니 거실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제 아들 옆에 조심스럽게 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그러니까 네가 만난다는 아가씨가 영이란 말이야? 네, 진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 어떻게 만날 여자가 없어서 이런 애... 그 애가 단순히 입주 도우미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영희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질 낮은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물이 들어버렸고요. 그 뒤로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밖으로 나돌기만 해서 도우미 아주머니 속을 아주 까맣게 태웠었죠. 그나마 시간이 흐르면서 철이 좀 들었는지 요즘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검정고시 준비도 한다고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번듯한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저희 아들과 될 건 아니었죠. 설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난 인정 못한다. 내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고작 이런 애랑 결혼시키려고 그런 줄 알아? 아니 엄마, 영희 앞에서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아들의 차가운 대답에 그제야 영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더군요. 제 말이 어지간히 모욕적이었던가 봐요. 아차 싶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면전에 대고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미안하구나. 아니 난 그냥 너무 놀라서. 두 분이 어릴 때 제게 뭐라고 하셨어요? 직업엔 귀천 같은 게 없다고 하셨죠? 어떤 일이든 범죄가 아닌 이상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람은 숭고한 거라고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걸로 사람을 가려 사귀지 말란 말씀도 하셨죠. 근데 지금 엄마가 영희를 반대한다면 그건 너무 모순되는 행동인 거 아닌가요? 아들의 말은 틀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만 있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남편이 나서더군요. 그래서 영희랑 진짜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이제 겨우 만난 지 3개월 됐다면서? 그게 실은 영희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이제 2주 됐고요. 그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희 부부는 입을 떡 벌렸어요. 잘난 척 대거리를 할 땐 언제고 혼전 임신이라니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누가 사내 새끼 아니랄까봐 아랫도리를 잘못 놀려서 처녀를 임신시켜놓고 엄마한테 뭐? 모순되는 행동? 이 자식이 진짜! 그대로 아들에게 달려가 마구잡이로 등이며 얼굴을 때렸어요. 어릴 때 체벌하느라 회초리를 들었던 이후로 처음이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영희가 그런 아들을 감싸더군요. 사모님, 제발 오빠는 때리지 마세요. 오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먼저 좋아한 거라고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네? 넌 저리 비켜!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끼어들어? 배가...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그때였어요. 영희는 제가 민 적도 없는데 혼자 바닥으로 나동그러지더니 배를 감싸며 뒹굴기 시작했어요. 놀란 아들과 남편이 그런 영희를 부축했죠. 영희야, 괜찮아? 배가 어떻게 아픈데, 몰라.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기다려. 지금 구급차 부를 테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119를 불렀어요. 곧 구급차가 출동해 영희와 아들을 데려갔고요. 그렇게 그날의 난장판은 어찌저찌 마무리가 됐죠. 다행히 영희는 큰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 뒤로 지리한 싸움이 시작됐네요. 아들은 영희와 결혼시켜달라고 쫄랐고요. 저와 남편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버텼죠.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도 이미 알고 있더군요. 자기 딸이 제 아들과 눈이 맞았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아주머니는 뻔뻔하게도 저희 부부를 탓하더라고요. 사장님도 사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우리 영희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사모님네처럼 뭐든 최고급으로 다 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살림에도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런 남의 집 귀한 딸내미를 임신시켜놓고 결혼은 안 된다뇨?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요? 제가 입주도우미나 한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죠? 여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사님이 몰라서 그러나 본데 결혼은 집안 대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서로 격이 맞아야 큰 탈이 없다고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막상 결혼시켜 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럼 우리 영희 뱃속의 애는 어떻게 하고요? 설마 지우라는 건가요? 아유, 그건 그러니까. 남편도 저도 이미 생긴 생명을 지우라고 할 만큼 모질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결국 얼마 못 가 저희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고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렸답니다. 갖고 있던 건물 하나를 팔아 아들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해줬어요. 합가를 고민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말이죠. 도우미 아주머니, 아니 사부인도 신혼집 근처에 작은 빌라 하나를 얻어줬네요. 사돈 관계가 됐는데 더는 아랫사람으로 부릴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반면 며느리는 아무것도 해온 게 없었어요. 물론 그 집 사정을 뻔히 아니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혼수라도 좀 해오길 바랬는데 며느리는 알바해서 자기 생활비나 버는 게 고작이라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고요.
사부인도 개모임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됐다 하더군요. 속상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겼어요. 돈이야 어차피 우리가 많으니까 아들 내외 둘이 그냥 예쁘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전에 관계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시댁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연락도 잘 안 하고 신혼집엔 집들이 때 딱 한 번 빼고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한 지 석 달쯤 됐을까요? 사부인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러자 아들이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지금 영희가 입덧이 한창 심할 때거든요. 그나마 장모님이 와서 수발 들어주고 음식 해주고 가셔서 버틸 수 있었는데 요즘은 물도 잘 못 넘기고 계속 토만 해요. 며칠 전엔 병원 가서 수액까지 맞고 왔다니까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걱정돼 죽겠어요. 며느리 상태를 전해 들으니 저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사부인 입원했다는 소식 들었다고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말하라고 했죠. 제가 다 해주겠다고요. 처음엔 꺼려하던 며느리도 힘들긴 힘들었는지 바로 먹고 싶은 걸 줄줄 말하더군요. 그래, 물김치랑 또 잡채. 아니 눈치 보지 말고 다 말하렴. 내가 사부인 만큼 음식 솜씨가 좋진 못해도 그동안 쭉 사부인 음식을 먹고 살았잖니. 그럴듯하게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염치 없지만 요즘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니라 뱃속에 손주가 먹는다 생각해 주세요. 아유 그래 미안해 말거라. 그 길로 바로 장을 봐서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손수 정성껏 만들었어요. 다행히 그동안 밥을 헛먹었던 건 아닌지 나름 사부인 손맛과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었죠. 가져다 주니 며느리도 잘 먹더라고요. 정말 저희 엄마가 한 음식하고 똑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유 그래? 다행이구나. 꼭꼭 씹어 먹거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얘기하고. 그 뒤로 며느리는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아들 통해서 제게 말을 전했어요. 그럼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몰아서 음식을 만든 다음에 아들 집으로 배달해줬죠. 택배를 붙이거나 아들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 갔어요. 간 김에 며느리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나름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선 그게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엄마, 그 반찬 말이에요. 그 만들어주는 건 감사한데 그냥 제가 퇴근하고 와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엄마 힘들기도 할 거고. 너 매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반찬 배달까지 시키니? 그냥 엄마가 지금처럼 할게.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아니, 그게 실은 그 영희가 너무 불편해해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애도 잘 안 크는 것 같고. 아들의 말에 서운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매일 힘들게 일하는 아들을 시키기도 못해서 아들 집 아파트 경비실에 놓고 갈 테니 나중에 퇴근할 때 찾아가라고 했죠. 아들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반찬을 만들 때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뒀어요. 자연스럽게 경비 아저씨와도 안면을 트게 됐는데요. 거의 제 아버지 뻘인 분이었는데 괜히 수고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김에 넉넉하게 만들어 따로 경비 아저씨도 챙겨드렸네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엔 과일 바구니 같은 걸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경비 아저씨는 참 고마워하셨네요. 아유, 잘 먹을게요. 아이, 모전자전이라고?
아드님도 성품이 참 바르던데 이 늙은이 볼 때마다 꼬박꼬박 인사도 해주고 무거운 거 나를 때 만나면 도와도 주고요. 요즘 그런 젊은이들 진짜 없거든요. 경비원이라고 하면 무시부터 하고 보는 인간들이 태반이라. 아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런 인간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앞으로도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네네, 걱정 마세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와도 남다른 친분을 쌓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경비실에 반찬을 맡기고 돌아섰는데 앞불싸 제가 그만 얼음팩을 깜빡한 거예요. 무더위가 한창이던 때라 아들이 올 때까지 그냥 뒀다간 반찬이 다 상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반찬을 직접 들고 아들 집으로 올라갔어요. 띵동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어머님이 여기까진 어쩐 일로... 아유, 그게... 내가 오늘은 얼음팩을 깜빡해서 말이다. 반찬이 상할까봐 갖고 올라왔어. 냉장고에만 넣어두고 얼른 가마. 그럼 잠시만요. 아주머니! 며느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느새 일하는 아주머니를 쓰고 있더군요. 며느리의 부름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후다닥 달려와 제 손에 들린 반찬을 받아갔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바로 저를 현관으로 안내하더군요. 빨리 나가라 이거였죠. 불청객이 된 느낌에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어서 화제를 찾다가 가사도우미 얘기를 꺼냈네요. 도우미 아주머니 쓰는 거니? 네. 제가 몸이 이래서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이가 쓰라고 했어요. 아들이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월급쟁이잖아요. 결코 사람을 부릴 정도로 버는 건 아닌데. 어쩐지 최근 들어 남편에게 아들이 자주 손을 벌린다 싶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임신한 몸으로도 귀걸이에 반지에 목걸이까지 온갖 휘황찬란한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더군요. 심지어 입고 있는 실내복과 실내화도 모두 최고급품이었어요. 평소 사치를 모르던 아들 내외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좀 당황스러웠네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는 손수 현관문까지 열어주면서 저를 내보내더군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반찬 잘 먹을게요. 그래. 몸조리 잘하거라. 그렇게 얼떨떨한 마음으로 아들 집을 나오는데 문득 깜빡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총각김치가 아직 덜 익어서 냉장고가 아니라 실온에 두라고 했어야 하는데 바로 다시 아들 집으로 올라갔는데요. 며느리가 문을 잘못 닫았는지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틈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니 사부인과 통화하는 것 같았죠. 그래, 엄마도 봤어야 하는데 이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반찬을 이고 왔다니까. 어찌나 꼴 좋던지. 우리가 그 집에서 더부살이 할 땐 어디 상상이나 했어? 천하의 그 사모님이 내 반찬이나 해다 바치는 신세가 되다니. 너무 속이 후련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기이한 악의로 번뜩이고 있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잠깐 반대하긴 했어도 그전까지 정말 사부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월급도 시세보다 더 챙겨준 건 물론이고요. 저희 아이들 옷이나 물건을 살 때 꼭 며느리 것까지 같이 사서 선물하곤 했어요. 어린 마음에 혹시라도 속상해 할까봐요. 나름 고용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와 사부인에겐 그게 조금도 전해지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사실 입덧 끝난 지 꽤 됐거든? 그 여자가 해다 준 반찬 대부분 먹지도 않고 그냥 버려. 근데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야. 계속 고생시키려고. 그동안 그 여자는 단순히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부려먹었어. 엄마가 해준 따순 밥을 그냥 처먹기만 한 게 벌써 몇십 년이냐고. 두고 봐. 앞으로도 더 알게 모르게 복수해 줄 거니까. 엄마도 그냥 편하게 있어. 내가 또 연락할게. 며느리가 전화 끊는 소리가 나서 서둘러 그 집을 나왔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일까요? 차마 들어가서 따질 용기도 안 나더라고요. 그 뒤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며느리 집에 더는 반찬 배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도 아들은 자꾸만 남편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갔는데요. 단순히 며느리의 사치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 액수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한 아들을 불러 따져 물었죠. 어물어물하던 아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사실은 장모님이 일을 안 한 지 꽤 됐잖아요.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생활비도 없으셔서 제가 따로 좀 보태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퇴원 기념으로 친구분들하고 여행을 간다는데 사위 체면에 안 보내드리기가 좀 그래서. 알고 보니 아들은 결혼한 이후 쭉 사부인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어요. 사부인도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물줄을 물었다고 생각했는지 사치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허구한 날 백화점에서 신상 옷과 가방을 사들인 건 물론이고요. 온갖 병원 투어에 여행까지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쓴 적도 있더군요. 그걸 월급쟁이 아들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자연스레 저희에게까지 손을 벌렸던 거였죠.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딱 잘라 말했네요. 그래서 지금 사부인이랑 며느리에 사치 부리는 돈을 우리한테 내놓으라는 거니? 애초에 네가 걔를 임신시켰고 책임지고 싶다고 해서 결혼한 건데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까지 돌려? 우린 더 못 도와주니까 앞으로 너 알아서 해라. 엄마 말씀이 맞아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다시는 손 벌리지 않을게요. 아들은 제 말에 정신을 차렸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지만 그런 아들을 모질게 돌려보냈고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네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몇 달 뒤 며느리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거든요. 손주가 예뻐봤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한테도 너무 고마웠죠. 며느리는 영악하게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언젠가부터 뭐가 필요할 때마다 손주를 내세우기 시작했죠. 어머님, 그이는 둘째도 갖고 싶은 눈치던데 제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요. 보약 같은 걸 좀 먹어볼까 하는데. 아시잖아요. 그이 월급 뻔한 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보약? 그래, 뭐 애 나오면서 몸이 많이 축났을 텐데 좀 챙겨 먹으면 좋지. 얼마나 보내주면 되니? 한 300만 원 정도요? 아니 무슨 보약이 그렇게 비싸. 이게 진짜 유명한 약이래요. 저 말고 그이도 챙겨 먹이려고요. 어머님도 둘째 손주 얼른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진우도 시장 싸구려 옷 말고 백화점 옷 입히고 싶단 말이에요. 어머님 손주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사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보약이나 손주 옷은커녕 명품백이나 자기 옷을 샀더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줬고요. 육아가 힘들다는 소리에 따로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해줬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쯤 며느리는 산후조리원 동기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정보 교환을 해둬야 애를 잘 키울 수 있다나요? 그날도 모임 때문에 나가봐야 하는데 하필이면 베이비시터가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제가 대신 손주를 봐주기로 했어요. 겸사겸사 아들 내외 먹을 반찬도 만들었죠. 옛날 생각이 나서 다른 건 몰라도 반찬만큼은 절대 안 해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자꾸만 제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고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모처럼 만든 김에 경비 아저씨까지 챙겨주려고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경비실에 들러 아저씨에게 반찬을 내밀었죠. 그런데 아저씨는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주던 것도 잠시 자꾸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선생님,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할 말은요 무슨. 반찬 잘 먹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수고하세요. 뭔가 찜찜했지만 손주 생각에 서둘러 아들 집으로 올라갔어요. 때마침 외출 준비를 마친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오더군요.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에 화장도 엄청 진하더라고요. 한마디 하려다가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 그냥 꾹 참았네요. 그럼 저 다녀올게요, 어머님. 진우 잘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오거라. 아들의